Welcome to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라면 임상에서 정말 매일같이 마주치는, 어쩔 땐 정말 스트레스 받는 딜레마죠. 바로 항혈전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Regional Anesthesia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최신 2025년 ASRN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확실한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Okay, so let's start with the big question. Why do we even care so much about this? Neuroaxial block, 그러니까 척추 마취 후에 생기는 epidural hematoma의 빈도는 15만 분의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I mean, that's super rare, right? 굉장히 드문 합병증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주는 안도감은 글쎄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낮은 확률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의 환자가 바로 그 15만 명 중에 한 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 이 가이드라인의 모든 무게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일단 한번 발생하면 그 결과는 환자에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영구적인 신경손상, 심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버 이벤트, 즉 우리 선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 한 건의 사례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철저하게 가이드라인을 공부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이 밴데물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Let's look at the data here.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8시간 안에 수술적 감압술을 시행하면 13명 중에 10명이 부분적으로든 완전하게든 회복을 보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12명 중에 단 2명만 회복하고 10명은 예후가 좋지 않아요. Look at that drop-off. 완전 낭떠러지처럼 떨어지죠. 그래서 이 8시간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인 겁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채고 신속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So here's our game plan for today.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순서입니다. 먼저 Neuroaxial Hematoma의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십 년간 다뤄온 Classic Agents, 그러니까 헤파린과 와파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2025년 업데이트의 핵심인 DOACS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그 후에는 항혈소판제 및 다른 약물들, 그리고 임산부 같은 Special Populations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eripheral Block에서의 리스크와 오늘 내용의 핵심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Okay, first, let's start with the agents we've managed for decades. Heparin and warfarin. You know, the old school stuff. 이 약물들은 워낙 오랫동안 사용해온 만큼 데이터도 많고 가이드라인도 비교적 명확하죠. 하지만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The devil's in the details, right? 기본부터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Alright, a quick pharmacology refresher on UFH. Unfractionated heparin의 양리학적 특성을 간단히 복습해 볼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엔티트롬빈에 결합해서 트롬빈과 팩터 XA를 비활성화시키는 기전이죠. IV로 주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요. half-life는 dose dependent 하지만 보통 100 U/kg IV 투여 시 약 60분 정도입니다. APTT로 모니터링하고요. And don't forget about HIT, 이거 정말 중요하죠. 특히 4일 이상 장기간 사용할 때는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즉 HIT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Okay, for patients on an IV heparin drip, the rules are pretty clear. IV UFH를 사용하는 환자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이 1시간 룰이 핵심이에요. The key number to remember here is 1 hour. Needle placement 후 최소 1시간을 기다렸다가 헤파린 투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트라우마틱 탑이었다면 이 간격을 더 늘릴지 수술팀과 반드시 상의해야 하고요. 카테터 제거는 마지막 헤파린 투여 후 2에서 4시간이 지난 뒤 그리고 환자의 응고 상태를 평가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테터 제거 후 다시 최소 1시간이 지나서 헤파린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격들은 그냥 임의로 정해진 게 아니라 혈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세이프티 버퍼즈입니다. Now, what about subcutaneous heparin? IV와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VT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용량 피하 헤파린, 즉 미니도즈 SUFH의 경우엔 가이드라인이 좀 더 유연해요. 기본적으로 뉴렉시어 블럭의 금기는 아닙니다. 물론 블록 시행 후에 헤파린을 투여하는 것이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카테터 제거 시점도 BID나 TID 투여 스케줄과 관련해서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But, and this is a big but,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환자가 4일 이상 장기 투여를 받았다면 HIT 발생 가능성 때문에 블럭 시행 전이나 카테터 제거 전에 반드시 플레이틀릿 카운트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Next up, M1WH, Low Molecular Weight 헤파린. 가이드라인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지 알려면 사실 여기에는 좀 무서운 역사가 있어요. 1990년대 미국에서 에녹사파린이 처음 승인되었을 때 30mg을 12시간마다, 즉 Q12H 용법으로 수술 직후 첫 용량을 투여했어요. 그 결과 유럽에 비해서 척수혈종 보고 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유럽에서는 보통 더 낮은 용량인 40mg QD요법을 수술 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북미에서의 경험이 바로 현재의 엄격한 LMWH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Okay, this slide is critical. LMWH 예방적 용량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바로 이 표, 특히 once daily와 twice daily 요법의 차이입니다. 이거 정말 헷갈리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once daily, 즉 하루 한 번 맞는 경우는 마지막 투여 후 최소 12시간이 지나야 하지만 twice daily, 예를 들어 에녹사페린 30mg Q12H 같은 경우는 최소 2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You gotta know if your patient is on once daily or twice daily. It doubles the wait time. 왜냐하면 twice daily 요법이 항응고 효과의 트러프 레벨이 더 높기 때문에 더 긴 중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카테터 제거 후 다음 용량 투여까지는 두 요법 모두 최소 4시간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Now, that was for prophylactic doses. What about treatment doses?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방적 용량이 아닌 치료 목적의 고용량 LMWH를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enoxaparin 1mg per kg Q12H 같은 치료 용량을 투여받는 환자는 마지막 투여 후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neural axial procedure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No exceptions. 이 환자들은 항응고 효과가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Alright, let's talk warfarin. 이건 며칠에 걸친 과정이죠. Elective surgery의 경우 수술 최소 5일 전에 와파린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술 전날 INR을 확인해서 1.5 이상이면 소량의 경구 비타민 K 투여를 고려할 수 있고요. 시술 당일에는 반드시 INR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블록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와파린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카테터를 제거할 때예요. The real danger zone with warfarin is pulling the catheter. 와파린을 다시 시작한 후에는 INR을 매일 모니터링해야 하며 카테터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INR이 1.5 이하여야 합니다. This is non-negotiable. 1.5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카테터를 제거하는 것은 척수혈종의 위험을 정말 크게 높입니다. Alright everyone, now for the main event, the DOACs and the 2025 updates. 자,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 바로 DOAC, 즉 Direct Oral Anticoagulant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is where the biggest changes are, so let's really focus in. So, the single biggest change for 2025 is this. 2025년 DOAC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존의 prophylactic과 therapeutic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는 low dose와 high dose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왜냐하면 약물마다 그리고 적응증마다 용량이 너무 다양해서 기존 용어로는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애매했거든요. 이 새로운 기준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리스크를 평가하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 약물별로 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중단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Let's break down the new rules for the most common factor XA inhibitors. 대표적인 약물인 아펙사반과 리바록사반입니다. 아펙사반의 경우 하이도스, 예를 들어 NVAF 환자의 5mg BID는 최소 72시간, 로우도스, 예를 들어 VT 예방을 위한 2.5mg BID는 최소 36시간의 중단이 필요합니다. 리버록사반 역시 하이도즈는 최소 72시간을 중단해야 하고요. 로우도즈의 경우 신기능이 정상이면 최소 24시간이지만 CRCL이 30 미만으로 감소한 환자는 30시간으로 중단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the new approach. 단지 약물뿐만 아니라 약물 용량과 환자의 신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입니다. Okay, now for dabigatran. Honestly, this one is a beast. Direct thrombin inhibitor in dabigatran은 훨씬 더 복잡해요. It's all about the kidneys. 이 약물은 신장으로 배설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기능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이도스를 복용하고 CRCL이 50 이상인 환자는 최소 72시간 중단해야 하지만 CRCL이 30-49로 감소하면 중단 기간이 무려 120시간, 즉 5일로 늘어납니다. 로우도스의 경우에도 신기능에 따라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중단 기간이 달라지고요. For dabigatran, checking a recent cross-CL isn't optional, it's mandatory. 신기능에 따라 리스크가 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CRCL이 30 미만인 환자에게는 Neuroaxial Block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So a common question comes up. 그럼 DOAC reversal agent, 예를 들어 이다록스지맙이나 안덱사넷 알파를 사용해서 중단 기간을 단축하고 시술을 할 수는 없을까요? The answer from ASRA is a pretty firm no for routine cases. 2025년 가이드라인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일반적인 환자에서 단지 뉴로엑시어 블럭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역전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These reversal agents are for life-threatening bleeds, not for our convenience. 이런 약제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이나 응급수술 같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Now let's move on to the antiplatelet agents and other various medications. 자, 이제 항혈소 판제 및 기타 여러 약물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his is another tricky area because so many of our patients are on these, often in combination. 특히 여러 약물을 병용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각 약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Okay, let's look at the antiplatelets.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아스피린이나 NSAIDs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중단이 필요 없지만 티아노피리딘 계열은 다릅니다. 클로피도그렐은 7일, 프레소그렐은 7일-10일의 중단이 필요하죠. Big news here for 2025. 2025년 업데이트의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로 티카그놀의 중단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다는 겁니다. That's a clinically significant change you need to know.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약효가 더 짧고 가역적인 GPIIB, IA 억제제들은 아벡스마비 24-48시간, 앱티피바타일과 타이로피버는 4-8시간으로 중단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Another drug with some important updates is Fondaparinux. 2025년 업데이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약물입니다. This one is tricky because of its incredibly long half-life. 반감기가 아주 길어서 중단 기간도 깁니다. 로우 도스 2.5mg의 경우에도 신기능이 정상이면 36에서 42시간, 중등도 신기능 저하 시에는 58시간을 중단해야 해요. 하이도스는 더 깁니다. Look at these numbers. 신기능이 정상인 젊은 환자에서도 최소 70시간, 노인 환자는 150시간까지 중단해야 할 수 있어요. We're talking days, not hours. 다비가트란과 마찬가지로 CRCL이 30 미만인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You really have to be careful with this one. Now, for some special populations and unique clinical scenarios. 자, 이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환자군, 즉 특수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표준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Obstetrics는 probably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reas. 임산부 환자는 정말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건 정말 high stakes balancing act예요. 임신 중에는 혈전색전증 VTE의 위험이 높아져 항암구 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제왕절개 시 전신 마취보다 경막외 마취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훨씬 이점이 많거든요. You have a hypercoagulable patient who desperately needs a safe epidural. 그래서 우리는 혈전 생성 위험과 출혈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기를 해야만 합니다. 분만 시점에 맞춰 안전하게 뉴로엑시어 블럭을 시행하고 또 분만 후에는 신속하게 항암구 요법을 재개하는 정말 모든 팀과의 정교한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What about herbal meds? 환자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는 이런 허브 제제들도 많죠. 마늘, 은행, 인삼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혈소판 기능이나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The official word from ASRA is ASRA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레이드 1C 레코멘데이션으로 이러한 허브 제제들을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뉴락시얼 블럭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될 정도의 위험을 만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약들 때문에 수술을 취소하거나 시술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항원고제와 함께 복용할 때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주의해야겠죠. Finally, to conclude, we will broaden our scope to peripheral nerve blocks and summarize the key takeaway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뉴럭시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매일 하는 peripheral nerve block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논의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There's a common belief that PNBs are totally safe in anticoagulated patients. That's not entirely true. 흔히 peripheral block은 uraxial block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deep peripheral block을 비교해 보면요. Your axial block의 가장 큰 위험은 non-compressible spasm, 첩수강에 출혈이 생겨 척수를 압박하고 이는 치명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그런데 psoas compartment block 같은 deep block도 출혈이 생기는 공간이 non-compressible에 가까워요. The consequence is different. 여기서의 주된 문제는 척수 손상보다는 대량 출혈로 인해 혈종, 혈액 손실, 구획증후군 등이지만 이건 역시 매우 심각한 합병증이 될 수 있습니다. And we have the case reports to prove it. 실제 케이스 리포트들이 그 위험성을 증명합니다. psoas compartment block 이후 LMWH나 헤파린을 시작했다가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광범위한 후복막 혈종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되었어요. 심지어 클로페도그렐을 복용하던 환자에서 lumbar sympathetic block 이후 발생한 후복막 혈종으로 사망한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So, the bottom line from ESRA is psoas block와 같은 deep plexus나 peripheral block을 시행할 때는 보수적으로 new axial guideline을 준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o, to wrap it all up, 오늘 논의한 모든 내용은 결국 이 5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안전한 진료를 위한 5가지 기둥이죠. 첫째, 철저한 환자 평가. 둘째, 양리학적 특성에 대한 완벽한 이해. 셋째, timing is everything. 타이밍이 전부라는 원칙. 넷째, 시술 후 세심한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특수 환자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 It's about knowing your patient, knowing your drugs, getting the timing right, watching them like a hawk afterwards, and tailoring your plan when needed. 이 5가지 원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환자 안전의 핵심입니다. I leave you with one final thought to ponder.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DOAC의 혈중 농도를 직접 측정하는 검사가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임상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대신 실제 약물 농도를 기반으로 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될까요? Will this be the future, moving from time-based strategies to concentration-based strategies? 이것이 환자 안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